내란죄, 외환죄와 군 형법상 반란죄 등을 대상으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고려해서 대법원 스스로 방안을 마련한 건데,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 스스로 내란 전담부 재판부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 입법에 따라야 한다며 다음 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 만나서 민주당의 전략과 대응 방안을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법원 얘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국회 얘기부터 다 관련되는 얘기니까요. 자, 오늘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본회의 연다. 그래서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근절법,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상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이 큰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민주당이 뭐라 그랬는지 한정희 민주당 정책위 의장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방금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만 해도 130여 개이고, 상미를 통과해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가 예정된 법안도 70여 개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관련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이 쌓일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집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 법안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입니다. 자, 한정의 여당 정책의장 이제 얘기인데, 자, 김기영 대변인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런 가운데서 또 필리버스터 하는 건 뭐라고 해도 명분 없는 입법 방해다. 민주당 지적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된 걸 먼저 통과시킨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했던 게 3특검법입니다. 그리고 100일이 다 됐을 때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 연장하는 거, 강화된 특검법 연장하는 거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조직법을 국민의힘에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하고 더 센 특검법을 연장하지 않는 거로 합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그 합의를 어떻게 보면 파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생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그거를 조금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수적 다수를 통해 가지고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네. 그리고 법 왜곡죄,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헌재가 사실상 사심제를 할 수 있는 재판 소원, 이런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의 어떤 계엄 사건을 내란으로 딱 특정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실상 무죄가 됐을 때는 그게 문제인 것처럼 내란몰이를 계속하기 위한, 이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사법부의 어떤 존재의 어떤 가치를 부정하는, 네.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얘기는 김수민 평론가님, 법안 처리 하루 정도 늦춰지는 건데, 야당이 마지막으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이 한 목소리다. 과연 이걸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항변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하는 안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본인들도 찬성을 하고
여당과도 합의를 했던 법안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로 반대하는 법안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법안의 경우는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런 찬성하는 법안까지 잡아가지고 볼모로 잡았다라고 하는 비판이라든지 또 민생 현안에서 시급한 과제일수록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 감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나머지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그거야 뭐 말릴 수는 없는 것인데 근데 하더라도 안건에 관련된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 필리버스터라는 건 반대 토론뿐만 아니라 찬성 토론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놓고 일단 뒤에 있는 법안들 지연시키려고 이 법안도 우리가 필리버스터 한다라고 해놓고 찬성 토론을 하면 돼요. 지난번 나경원 의원처럼 의지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마이크가 꺼지는 것을 자초하는 그런 거는 안 하면 일단 뭐 할 권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하는 법안이라면 또 더더욱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법원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다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대법원이 내란 외환 균형법 반란죄에 대한 군형법이죠. 내란 외환 군형법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 고려해서 이들 사건만 전담해서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게 밝혔습니다. 여당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대법원에서 보기에는 이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자신들이 보통 다른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것처럼 어떤 예규를 통해서 하겠다. 어떻게 이제 국회에서 입법에 어떻게 대응해서 스스로 굳이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런 방안은 저기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괜찮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대법원이 내놓은 안은 네. 민주당의 안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1심이 아니라 낫다라는 더 좋은 방법이다. 네, 1심이 아니라 2심부터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의 가장 뭐 크리티컬 포인트 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해도 예. 무작위 배당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도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에서 무슨 또 국회 무력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란죄는 무죄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걸 유죄로 만들려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듯이 이게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잘 해도 또 무슨 그 판사를 일부러 그쪽 그 민주당 친민주당 판사를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일그러뜨렸다 이런 선동이 판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일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근대 현대에서 마련되어 있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입니다. 이것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민주당 방안도 사실 위헌 소지를 많이 제거하긴 했어요. 법관 그 판사 조직 내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는 대법원의 문제는 이거를 진작에 준비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모양새가 민주당한테 조금 등을 떠밀린 듯한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재판에 들어갈 때 진작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방안이고 이게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적 이목이 쏠려 있고 또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요즘에 이제 대법원하고 여당 간의 갈등이 있는데 대법원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성 중에 맞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대법원 스스로의 어떤 굼뜬 행동이라든지 혹은 폐쇄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사법부 독립의 어떤 수호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걸로 작용을 하는 측면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좀 진작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말은 입법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 이 내용이 더 낫다. 무작위 배당 원칙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논란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뭐 걸레를 아무리 세게 자주 빨아도 행주로 쓸 수 없습니다. 걸레는 걸레인데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거 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헌 여지가 있는 거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내란과 한통속이라는 사법부가 내란과 한통속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왔는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 계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 혐의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란 동조했다는. 그리고 또 지규현 판사 관련해서 직권남용 관련 혐의로도 수사를 했는데 혐의점이 없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지규현 판사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로 불기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는 그 전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법안 자체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그리고 조국 혁신단마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무작위와 임의성이라는 거는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본다면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소 사무처장 이 사람을 빼고 그냥 판사들 내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추천을 하는 사람 중에서 6명을 전국 법관 대표회의인데 이쪽이 이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 이른바 좌파, 진보 쪽이라는 편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본질적인 거는 특정 사안과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 후행적으로 이거를 맞춤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법부.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낸 건 우선적으로 사건을 이미 배당하는 겁니다. 이미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원칙대로 이미 무작위로 이미 배당을 한 상태에서 그 재판부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일만 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빨리 처리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게끔 부담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성과 무작위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재판의 공정성 부분은 조금 논란이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합리적이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그 민주당이 지금 23일 상정할 그 법안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민주당의 법령, 근데 이게 법령이 통과하면 하위 법령인 예규는 그냥 그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김기웅 대변인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 보면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하고 이번에 그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하고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위원회를 통해서 판사 지정한 후에 사건 배당하는 건데 신설한 예규는 무작위로 이제 전산 배당한다 이런 게 다르고 또 내란 재판부법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가지고 후행된 그런 그 표적 입법이다 이런 뭐 논란이 있는 반면에 신설 예규는 사건 유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향후 유사한 사건을 넣는다. 뭐 어차피 일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 모양새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차이가 있다면 과연 지금 뭐 법관 비법관들을 제외했다고 하고 2심부터 적용을 한다고 해도 위헌 소지를 완전히 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김수민 그 평론가님. 민주당 안을 얘기해요. 예, 민주당 안. 근데 민주당 안에 지금 추천위원회에 법무부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주체들 많이 다 빼고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 이걸로 수정안이 가닥이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까 전에 뭐 법관 대표자 회의 좌파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법관 대표자 회의가 무슨 국회나 이런 의회도 아니고 선거해가지고 우리법연구회 공천받고 나와서 된 사람이 다수인가.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우려돼서라도 저는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근데 민주당 안대로 현재 수정안대로 하더라도 이게 위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법부 내에서 하는 것이고 각급 판사 회의도 거기 들어가 있고 한데 근데 그렇게 해도 또 마음에 드는 판결이 아니면 그걸 가지고 또 좌파 판사가 했다. 이렇게 몰아갈 거기 때문에 그게 소모될 에너지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리고 심심하면 국민의힘에서 우리법 연구회 어쩌고 하시는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때 유죄 선고한 판사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어요.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본인 재판한테 할 때 무죄 준 판사 우리법 연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판사가 판결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이 어디 소속이었다 이런 식으로 성향 분석하는 문화는 이 사안 아니라도 멈췄어야 된다 이 말씀 저는 드립니다. 역으로 그렇다면 저기 김기현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해서 전담 재판부를 5개 재판 꾸려가지고 보수 성향의 재판부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죠. 아니, 지금. 근데 그게 지금 미러링으로도 안 맞는 게 법관 대표자 회의가 좌파 진보 성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관 그게 아니죠. 어떻게 미러링이 됩니까? 아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그냥 주관적인 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있는 분들이 예. 거기 좌파적인 몇 명인가요? 법관 대표자 회의 중에 요 부분은 거기에 자, 해당하는 자, 분들이. 한 15초씩만 네. 더 각각 말씀하시고요. 먼저 저 김수인 평론가님. 그러고 다음 주제로 아니 지금 넘어가죠. 자꾸 예. 판사들을 정치 성향을 갖고 움직이는 국회의원 같은 조직과 개개인으로 묘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우리법 연구회는 몇 명인 것이며 네. 성향이 몇 명 이게 분류가 됩니까? 그래서 자, 그게 김기영 대변인도 그런 분류 15초만.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제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어떻게 가치 중립적으로 본다면 왜 굳이 지금 사법부 수사를 특검에서 다 했는데 불구하고 내란 혐의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법부가 편향성이 있다고 하면서 왜 다른 방식으로 손을 대는 겁니까? 그거부터가 좀 근데 맞지 그거는 않잖아요. 수정안에서 민주당이 사법부 바깥 사람들은 추천위를 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논란이 아닌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자. 기존의 틀이 문제라고 한 전제가 무너졌잖아요. 네, 거기까지요. 예. 자, 그래서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차피 민주당은 예정한 대로 통과시킨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아, 일단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근데 네네. 이게 이제 예정된 게 23일, 24일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면 24일 되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에 통과 이렇게 네. 예상하고 있죠. 민주당의 일정이 일주일 전하고 비교를 해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강행할 거냐? 이거는 뭐 조금 더 네. 검토를 해볼 거냐? 네, 근데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국민의힘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개혁 진보 성향 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위헌 논란만 벗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승복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건 자체는 법리라든지 사실관계 간단하기 때문에 네. 이거 그렇게 후달릴 것 없는 거거든요. 지기현 판사가 해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상한 선택을 하면 그 사람만 역사적으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어떤 추천위를 거쳐가지고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대법원한테 이만큼 이끌어낸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점을 좀 민주당이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김기현 대변인님, 국민의힘은 이거 이렇게 대법원이 마련했으니까 취소하라, 그 철회하라 이 법안 추진. 자, 그게 관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요구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저도 정상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이런 위헌적인 것들을 한두 명의 목소리를 냈을 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가 너무 달려간다.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법안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원이 또 새로운 안을 냈는데 그거를 몇 시간만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상관없이는 고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겁박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본인들이 겁박을 통해서 지기현 판사로 하여금 압박을 받아서 유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1심 결과와 상관없이 이 어떤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건지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 일치로 파면했습니다. 소추 1년 만에 파면 결정. 김수인 평론가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공직자가 돼버렸죠.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파면을 거쳐서 파면된 공직자로서는 역대 3번째고 네. 역대 대통령 2명 빼면은 처음입니다. 근데 또 그만큼 엄중한 자리에 있었을 때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 적어도 그 내란 당일에 포고령 발표됐을 때 그때는 이게 위법이고 내란 목적이라는 것을 경찰에서 알고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 태세에 돌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 국가가 했었어야 될 정상 국가의 경찰이 했었어야 될 행동인데 오히려 국회를 봉쇄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전원일치 파면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네. 보고 오늘 파면 결정의 핵심 문장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해하려는 시도를 했다 정도가 아니라 침해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범죄 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여기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고려대 로스쿨의 장영수 명예교수가 국회 무력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란죄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논리에 따르면 도둑은 잡히면 도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물건 훔쳐가지고 한 5m 도망가다가 잡히면 도둑이 아닙니까?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이라는 건 범죄 행위가 종료되도록 한 것이지 범죄 행위가 이르지 않았다, 기소가 안 됐다는 그 증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헌재 결정에서 또 한 번 확인했다고 봅니다. 네. 김기웅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헌재 재판이 남아 있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이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는 사안으로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원이치 파면이 결정이 났다면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표결을 막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상황이란 건 이미 적시가 됐어요. 근데 다만 계엄이 곧 내란이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성 플러스 그다음 폭동이 어느 정도 규모에 있어서 지속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하더라도 그게 계엄이 곧 내란 혐의로 될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적합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는지 그 부분을 따진다면 직권 남용이 될지 내란 혐의가 될지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좋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득이 되는 판결은 아니지만 이게 곧 계엄이 내란이라는 그런 걸로 단정지을 수 있는 판결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심각한 경고 등이 커졌다면서 정부의 대응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액이 13조 원을 넘었습니다. 당장 지난 3일 동안도 2조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석유류 가격이 작년 대비 5.9%나 올랐습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제 문제를 야당이 이제 지적을 한 건데 유류세 감면폭 즉각 확대 이런 요구를 하고 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달러 스와프 내년 말까지 연장한 거 그 언급했는데 이런 지적은 짤막하게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수민 평론가? 일단 경고등 켜졌다 이런 발언은 일부 그 정치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말이라고 정부에서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해법에 대해서도 좀 여러모로 갑갑한 것이 네. 어떤 진영을 막론하고 나오는 해법들이 좀 단기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유류세 감면인데 유류세 감면 같은 경우에 물론 체감 물가를 당장에 어떻게 좀 낮추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이게 재정적으로 또 왜곡이 올 수도 있고 소비 왜곡도 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령 쓴다고 해도 단기적이어야 될 것인데 결국에 에너지 자립 문제라든지 또 산업 구조와 어떤 환율 간의 관계 이런 구조적인 대책으로 좀 나아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구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가 크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네. 여야 정치권이 같이 설정을 해서 그 힘을 갖고 좀 그 방향으로 밀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웅 대변인님도 좀 짧게. 이게 보면 이제 고환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됐을 때 예. 그냥 수입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고물가로 이어지고요. 물가가 오르면
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물건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서민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란 게 가장 혹독한 세금이다. 서민들에게 그런 표현이 있는데 네. 저는 우선적으로 고환율이라는 거 안타까운 게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미국 관세 협상에서 200억 달러씩을 계속 매해 10년치 줘야 되고 이거는 정부가 하는 거고요. 또 네.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합니다. 그것도 수백억 달러가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고환율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관세 협상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고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네. 개인정보 대량 유출 계기로 열린 쿠팡 청문회 명칭이 막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비판인데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 맹탕 청문회, 동문서답 청문회, 영어 리스닝 청문회, 이준석만 알아듣는 청문회, 뭐 이런 여러 그리고 뭐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 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청문회. 자, 김수진 평론가님. 네.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보시면서. 화가 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는 안 났어요? 화는 안 났지만 우습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요. 네, 미국인 대표가 어제 나와가지고 동문서답이나 의례적 답변을 반복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쿠팡의 그 김범석 의장인가요? 김범석 의장이야말로 미국 국적에 기대가지고 이걸 회피한 측면이 있는데 정작 또 미국인 대표가 나왔다 방패로. 네. 예, 이것만 봐도 얼마나 무책임한 사측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 같고, 사실 이제 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그 사회적 질타라든지 정치적 견제를 경험을 합니다. 20년 전에 삼성이 그랬어요. 삼성이 뭐 노동 문제도 있었고 편법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터지면서 그게 또 제대로 해결 안 됐다가 나중에 국정농단 사태까지 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또 삼성이라든지 또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도 네. 이미지가 또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거쳐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과 정치권의 견제를 안 받겠다는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기업을 그냥 혁신 기업이라고 해줄 것이냐, 참 여러 국민들도 심란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병 대변님. 이제 의원들이 네. 김범석 왜 안 오는 거냐 물어봤더니 I'm happy to be here.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장면들이 어저께 많았는데, 자, 이게 결국은 뭐라 그럴까, 어떻게 책임을 아니 그러니까 꼭 괘씸죄라는 게 없지는 않은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어떤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맞습니다. 독점은 아니지만 매우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런 아나무인격 태도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 제한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뭐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이긴 하지만 좀 민주당에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2010년도에 이제 쿠팡이 만들어지고 나서 2012년도에 민주당이 유통법이란 거를 유통산업발전법이란 걸 통과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네. 대형마트 관련해서 월 2회 무조건 쉬게 하는 겁니다. 주말에. 그리고 또 자정부터 10시까지 그거를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골목 상권하고 시장, 그다음에 뭐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때 쿠팡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 빈틈을 사고, 물론 코로나19라는 걸 거치면서 비대면 접촉이라는 걸 통해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인 독점 구조가 됐고, 지금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쿠팡을 탈퇴하고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새벽 배송, 로켓 배송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바지 사장만 내세우면서 이번에는 또 영어를 하는 네. 외국인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국정감사 전에 9월 5일 날 그 김병희 원내대표가 쿠팡 사장 만나가지고 뭐 언론 보도지만 녹취록에 의하면 뭔가 보여주면서 인사청탁을 했고 뭔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로는 큰 소리 치지만 민주당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쿠팡 관련해서 굉장히 뭔가 거래를 하는 듯한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앞에서만 큰 소리 치면 그게 먹힐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회가 그거를 제대로 어떤 법을 만들 때 전반적으로
양쪽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5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이후 비봉에서 용담터널, 더 가서는 광명역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구리남양주 요금소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하남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마장과 월곡 사이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부근 많이 혼잡해졌고요. 이후로는 종암에서 성산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 전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1시간 20분 정도 필요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지는데요. 월드컵대교 부근에선 사고 났고요. 하위 차로로 옮겨져서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우리가 교통정보 듣기 직전에 김기영 대변인이 얘기하다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난 건 사실인데 그거는 뭐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한 거지 난 떳떳하다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말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법률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정의당이니 진보당이니 여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났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니까 빨리 사과하고 정확히 해명하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봐도 만난 것은 부적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니 그리고 행여나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해도 지금 시국이 엄중한데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거였고, 이게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한 사람 문제로만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쿠팡 쪽에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 국회의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네, 정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비의 루트를 엄청나게 뚫어놓은 상황이거든요. 25명이란 보도도 있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런 식으로 다 뒤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하는데 네. 카메라 앞에서 질타하는 것 가지고는 면피라는 소리밖에는 안 들을 것이고, 각고의 긴장감을 갖고 국회가 임해야 된다. 예전에도 재벌 기업과 정치권의 관계 정립 속에서도 대관 논란이라든지 누가 왔다 갔더니 어떤 의원이 꼬리를 내리더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게 또 시대가 변하면서 플랫폼 기업이나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런 정경유착적인 것이 유지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 문제는 이게 독점 자체를 해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독점은 인정을 하되 그 독점에 걸맞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할 것인지, 이 길목에 서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기업을 마냥 시장에만 맡겨놔둘 수는 없다. 정치권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냥 그 겉보기에도 청렴한 그런 좀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저께 뭐 청문회에서는 막 영업 정지해야 한다. 법 새로 만들어서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막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왔는데 아마 어쨌든 시장 질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격앙돼 가지고 막 어떤 뭐라 그럴까 정교하지 않은 법을 들이대는 것도 나중에 역풍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정교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산업재 노동 문제는 전방위적 점검하겠다 이런데 역시 뭐 과로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압박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자, 국회가 내 방안 같은 걸 얼마나 잘 만들어낼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요. 김범석 의장 결국은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에 걸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걸로 네, 우리 김 대변인 보세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아쉬운 게 소위 말해서 이제 탈팡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쿠팡의 탈퇴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인질로 잡혀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에서 단호하게 뭔가 큰 소리 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쿠팡을 통해서 사실상 직거래 유통망이 온라인 유통망이
잘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나 그다음에 그 생산자 간의 어떤 직거래, 사실상의 직거래에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순기능이 있고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 자영업자 분들이 쿠팡에서 많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받는다고 해서 뭔가 빨리빨리 뭔가 어떤 규제를 하거나 입장을 내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해서 저쪽이 변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인책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960님이 또 다른 쿠팡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로 옮겨가게요. 뭐 이런 말씀들 해주셨고요. 이번엔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전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대전 충남 통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뽑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 국토균형 발전 차원의 얘기도 했고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지금 요 시점에 언급한 배경은 뭔지 또 그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조금 돌출적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대전 충남 말고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부울경 통합이나 대구 경북 통합 이런 통합 논의가 쭉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이걸 그나마 꺼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나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느 쪽으로 이 통합 자체가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있는 것인가 이거는 좀 가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평소에 해왔던 생각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지방선거까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큰 작업이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네. 이게 다 그 겪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광역 통합이 아니라 기초 단위끼리 통합을 시도한 사례들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된 데도 있고 시도한 곳도 많은데 네. 시도한 곳은 다 탈이 나가지고 그래요? 지역사회 내부의 그 균열과 갈등을 안기고 실패했고 그리고 성공한 데가 이제 마창진이라든지 이런 네. 데인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괜히 통합했다라고 하는 이거 기초 단위 통합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광역 단위 통합은 그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이거를 이게 당장에 언제까지 한다 이것보다는 논의를 좀 깊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초단체 통합 중에 청주하고 청원이 또 있어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군대 생활을 네. 공군사관학교에서 했는데 청원군 남일면 쌍술이었거든요. 근데 네, 네. 이게 보니까 청주시로 어느 날 바뀌었더라고요. 아. 뭐 그런 것도 전혀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통합 역사의 초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요. 거의 원조격 그렇죠. 통합이었죠. 예, 청주 청원. 자, 김기웅 대변인님은 이게 과연 지방선거 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대통령이 이 얘기를 그러니까 부동산 뭐 얘기하다가 이게 집값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했던 게 내가 언뜻 스쳐가면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했을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뜻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건 사실상 우리가 보면 17개인가요? 네. 시도가. 근데 이제 좀 파편화됐다.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서 광역 단위로 성장의 축을 만들자. 그래서 네. 수도권과 그다음에 불경 그 축이 있고 나머지 시도가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중심권에 있는 네. 대전과 충청이 좀 합치자. 그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행정통합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지사인 김태흠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이 해가지고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가져갔는데 민주당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일까에 대해서 거리를 뒀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메시지가 스피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자체의 어떤 그 메시지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끌고 가는 듯한 모양새를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빠르게 진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치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반적인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게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시간을 빠듯하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부처 업무 보고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모두 오픈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기웅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성남시의 CCTV가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검찰이 그때 정진상인가요? 그분께서 성남시에서 CCTV가 있어서 거기에서 뭐 돈 받는 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예. 검찰이 확인한 바대로는 모조품이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거 작동 안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강유정 대변인이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비유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업무 보고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감시가 아니라 본인이 많이 즐기시잖아요. 본인 입으로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 쪽과 답변하는 쪽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툭툭 던지듯 질문을 하고 그게 어떤 부처의 본질적인 질문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답변하는 과정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주도권을 갖고 이것들을 국민들에 알리고 뭔가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이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다. 특히나 환단고기 얘기를 괜히 하는 바람에 본인의 역사관마저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업무 보고를 공개할까 말까는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은 산업부 중기부 이런 보고를 받을 때 중기부가 사실 그 국가 부처에도 오른손 왼손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네. 오른손들이 좀 더 세죠. 중기부가 산업부한테 밀린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보장해주는 이런 국정 기조를 잡아나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구체적 현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깊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보여줬던 점 이런 점들은 긍정적인데 근데 아까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환빠 논란이라든지 또 지금 과하게 인천공항공사 논란이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업무 보고를 공개를 하겠다면 대통령이 좀 전략적으로 나와야 된다. 본인의 어떤 역점 분야가 있을 텐데 그쪽으로 부각되도록 해야 되는데 좀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부차적이거나 지역적인 쪽으로 시선이 쏠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갖고 했으면 더 낫겠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전략을 굳이 마련하기보다는 편하게 질문하고 왔다 갔다 얘기 오고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비공개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봐요. 자, 요거는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하고 이제 계속 반박에 재반박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굵직한 어떤 정책의 근간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자꾸 지역적인 문제, 뭐 환단고기도 그렇습니다만 탈모 치료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또 그런 구체적인 게 약간 큰 사이즈가 아니라고 해서 정책적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십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요번에 보시기에 요거 짤막하게 이학재 사장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네네. 삼선 의원 출신입니다. 본인은 속으로 즐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학재 사장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잘못 키워져 버리면 이학재 사장도 이거 사장 그만두고 인천시장 나가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원래 생각도 안 하다가. 네, 그런 우려는 있고요. 근데 저는 이학재 사장이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역이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인천공항공사 업무에 그 외화 밀반출 검색이 없다라고 하는데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1만 불 이상은 지원을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꾸 예를 들어서 이학재 사장이 다 걸러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건데 자꾸 법적인 의무는 없다라고 피해 나가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직자가 법적 책임만 다하면 되냐.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압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조금 그거 치고는 이게 자꾸 늘어지고 있다. 네.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인천 지역구의 우리 김기웅 네. 대변인.
아니, 안 나올라 그러다가 지금 나온다는 관측도 있고 어떻게 그런 분위기나 정치인으로서의 이학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정치인 이학재로서는 플러스죠. 그래요? 그런데 인천공항 이학재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표현이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저보다 아는 게 없네? 아니 공항공사 사장이 그 분야에서 대통령보다 더 알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상대를 그렇게 규정한다. 이게 업무 보고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네. 그쪽에 전문가인 든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질문이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의도는 뭡니까? 사실상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책갈피처럼 해가지고 외환을 밀 반출한 게 기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된다 안 된다 어쨌든 김기흥 대변인의 추측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딱 떨어지게 그거는 관세청의 책임인지 네. 이거의 책임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제 산업부 업무보고의 머릿말에서 오프닝에서 이학재 사장 관련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몸집을 키워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건 냅두면 되는데 또 민주당 의원은 내려오라 압박까지 한다고 한다면 업무보고에서 본인의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정치적인 봉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김정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정지 2년 중징계 권고하고 이제 윤리위로 넘겼는데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할지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뭐 장동혁 대표 발언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이 부분도 이제 할 것 같은데 자, 요거 짤막하게 하고 두 질문을 연달아서 김기흥 대변인께 드릴게요. 네. 만약에 당원 게시판 그런 것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쳐요. 거기에 네. 대해서 과연 이걸 조사해야 되는 논란도 많은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으면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저는 그거에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 당무 감사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장이잖아요. 예. 윤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윤리에 가서 소명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로 풀릴 수 있었다. 작년 11월 때 얼마나 이게 핫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군가 뒤를 파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당시 대표와 가족들이 이거 썼다를 알린 게 아니라 그게 시스템 오류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인터넷에 막 돌아다녔고 알아보니까 지금 가족이 연루됐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부인한테 물어봐서 이거 좀 이렇게 글을 올렸냐? 그럼 그거 올렸다고 하면 그걸 얘기하고 그 표현에 대해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 부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내라. 유감 표명을 해라.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본인은 이걸 자꾸 개인정보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계속 끌고 간 겁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유감 표명하거나 입장을 듣고 그것 때문에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왔다. 근데 이걸 또 언제 정도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거고요. 매듭 지어야 한다. 아니 왜냐하면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잖아요. 네. 이 문제가 계속 갈 텐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분이 도둑을 응징해야 한다. 네. 이분이 얼마 전에 쳐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했던 분인데 야 이게 과연 뭐 강력히 무슨 뭐 조사한다 이런 네. 차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과연 이거의 적절성과 함께 지금 당내 뭐 장동익 대표는 뭐 외부 해적 50명보다 내부 해적 1명이 더 무섭다 그랬는데 이로써 이게 당내 분열을 종식하고 단합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당무감사위원장이 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저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대가 되는 네. 김종혁 전 최고께서
당무감사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뭐 하고 본인은 이제 부당하다고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당무감사위원장이라면 그 당무감사에 대한 어떤 발표 내용 네. 거기에서 충분히 입장을 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더해서 페이스북에 감정이 묻어나는 글을 올리는 거는 저는 뭐 별로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한 10초 남았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딱 한 줄로 이 상황을 네. 일갈해 주시죠. 장동혁 대표가 내부에 있는 적 한 명이 밖에 있는 적보다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한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장동혁 대표 본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가파른 산비탈 위 100년이 넘은 낡은 흙집. 그곳에서 8살 시은이와 몸이 아픈 할머니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아빠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산길을 오를 때마다 지팡이 대신 우산을 짚고 다니는 가족들. 늘 넘어질 위험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데요. 기온은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지만 시은이네 집엔 제대로 된 보일러도 냉난방기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아궁이마저 막혀 올겨울은 전기담요 하나로 나야 하는 상황. 그 중에서도 시은이가 가장 힘든 부분은 화장실인데요. 낡은 나무 틈 사이로 해충이 드나들고 얼음장 같은 찬물은 작은 몸을 더 떨리게만 합니다. 매서운 바람에도 따뜻한 외투 하나 없는 어린 시은이. 시은이네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는 비교적 겨울치고는 온화한 기온을 보이다가 토요일에 높은 기온 속에 비가 내리고 나면 일요일에 다시 이맘때 추위가 찾아오겠고 월요일은 일요일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8.5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보다 5도 정도 기온이 높았고요. 전국적으로도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아침에는 그래도 영하권의 추위가 중부지방 위주로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0도로 영하권에서는 살짝 벗어난 상황이 되겠고요. 그 밖에 파주는 내일 동두천, 이천과 함께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춘천과 대관령은 영하 4도 등 내일 아침도 일부 내륙 중심으로 영하권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영하 6도에서 6도 분포로 출발하겠고 내일 낮 기온 서울은 1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강릉도 내일은 14도까지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대구가 13도, 광주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는 오늘처럼 높은 기온을 예상해 19도까지 기온이 예보된 상황입니다. 심한 추위가 주춤하면서 대기 질이 말썽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대부분 무난했는데요. 충북 지역의 나쁨 상태 점차 나아지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강원 영서만 나쁨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지역 의원들과 만나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조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위법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의 등 외부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소추한 지 1년 만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강북 구간을 동서로 잇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3조 4천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특검 활동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도 불구하고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어떤 대응 방안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 맡고 계신 박상혁 의원과 전국 현안 찬찬하게 아주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박상혁 의원님은 또 변호사시기도 하고, 자 재선 의원이십니다. 김포 을 지역구고요. 자 김포 을 지역구 뭐 지역 현안들도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 김포가 많이 갑작스럽게 도시가 팽창한 곳이어서 항상 교통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김포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이제 30분대 주파하는 GTX급의 이 고속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했거든요. 이게 조금 안착화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이라든지 인천 지하철 2호선이라든지 빨리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포 시민들의 수건 교통 문제 잘 원활히 해결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거 내란 전담재판부법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야겠다.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였고 어떤 내용이었죠? 예,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1년 전 12.3 내란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이 문제를 정면으로 국민들 앞에 석고대지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아스팔트 그 후에 힘으로 대표가 됐고 그 이후에 윤석열을 면회하기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 딱 12.3 1년 되는 날도 뭐 또한 의회 폭거에 맞서서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에 두고 뭐 그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판가리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또 뭐 이런 여러 당명으로 교체하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와 있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서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그런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극우의 힘이 어떠냐 그러는데 전 극우의 힘보다 민정당이라고 민주주의도 없고 정의도 없으니 당연 미래가 없는 당, 민정당 어떤지. 1980년대 초반의 민정당도 떠올리면서 아니면 민정당의 후신이 민자당이거든요. 네네. 윤자당이라고 윤석열 자유당 어떨까 뭐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결국 국민의힘이 이 12.3 내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와 국민들에 대한 자세 결국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네. 자, 요즘 이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법 수정안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수정안을 며칠 전에 내놓고 이걸 23일 국회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판사 추천과 임명까지 외부 인사 배제한다. 2심부터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골자입니다. 위헌 소지가 없어졌다고 보세요? 먼저 내란 전담재판법의 본질은 네. 이번에 그 문영배 헌법전 재판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란이 지난 지 1년 동안 대체 단 한 건의 선고도 없었다. 뭐 여기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직위원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또 5월 1일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저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 그런 국민적인 여망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법을 좀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열망이 높습니다. 너무 불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담는 좀 과정 중에 있었다.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를 올릴 때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또 각계에서 주시는 또 좋은 말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좀 담아서 네. 저희들이 좀 위헌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좀 제거하고 혹여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좀 제거하고서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논란 소지를 어쨌든 없애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둘을 비교한 건데 내란 전담재판부법 그다음에 대법원이 오늘 뭐 예규를 이렇게 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그 여당의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위원회에서 그 판사 지정한 후에 사건 배당하는 구조인데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놓은 신설 예규죠.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뒤에 해당 재판부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한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고 또 여당이 추진한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표적입법이다 이런 또 지적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대법원 신설 외규는 국가적 중요 사건 이런 사건 유형 만들어 놓은 다음에 향후에 이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더 위헌 소지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부터 답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혹시나 이른바 이제 법률적 용어로 처분적 법률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네. 지금 최종 수정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란죄라든지 외환죄와 같은 경우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일 경우에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를 두어서 가령 뭐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현장에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전담 재판부의 형태를 띈 수정안을 좀 만들어서 네. 그런 걱정은 좀 없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나 이게 특정 사건을 배당하기 위해서 임의 배당이 아니라 네. 이런 걱정들이 좀 무작위 있습니다. 배당이 아니라. 그래서 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전담재판부를 여러 군데를 추천하면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재판부 중을 추천하면 그 중에 하나가 전담재판부가 되고 영장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있고 네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딱 골라서 뭐 재판을 맡긴다 이런 취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법원이 뭐 예규를 발표했습니다만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예규 이 발표문의 첫 머리는 저는 네. 조의대 사퇴는 아니더라도 사법부의 석고 대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적인 불신을 만들어낸 이 사법부의 책임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데에서 매우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국민들이 이 예규의 진정성을 믿을 텐데 그런데 예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체적인 어떤 규율입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건들과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법으로 법을 통과하고 법원도 이런 입법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취지에 맞추어서 그런 예규를 제정하는 것이 좀 맞다, 순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23일 본회의 상정하겠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아니 저 대법원 예규 나왔는데 그 법안 추진 취소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 오늘 김영민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부 추천 빠져서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이게 여전히 이제 불만인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수정안의 골격을 뭐 조금 더 연구를 검토를 며칠 동안 더 하시겠지만 요 골격은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까? 예, 법사위원들이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네. 고민의식과 문제의식은 제가 말을 한 것과 같은 동일한 취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쪽의 악용 가능성을 단 하나라도 제거하자라는 취지에서 외부 추천 인원 위원도 저희들이 내부로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뭐 법관 대표자회의라든지 이런 조금의 그 안에서도 충분히 견제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으려는 생각이고요. 네. 예, 그런 가운데서 이 대법원 얘기도 결국은 우리 그동안 맨 처음과는 다른 자세로 태도가 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도 결국 그런 이 전담재판부의 정당성을 전 인정한 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 22일 아마 이제 첫 본회의가 열릴 텐데 요 본회의 중에 상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이제 대법원이 예규 내놓은 건 결국 그 전담재판부 필요성 인정한 것 아니냐는 거고 또 반면에 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입법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뭐 독립성이랄지 이런 게 침해받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 위헌법률 심판 뭐 신청 뭐 제청 이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절차가 요구가 되면 헌재 이제 판단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근데 자, 그거부터 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그 뭐 내란이나 외환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갈 수 있다. 그 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것은 예. 그 헌법재판소 이렇게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예. 그런 위헌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네. 받아들이고 결국 그것을 헌법재판소로 제청하게 되잖아요. 제청하면 예.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사건은 중단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혹시나 그런 악용 가능성이 있을까봐 헌법재판소법을 네. 개정해서 중단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좀 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은 뭐 일단 접어둔 거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법원도 이런 예규까지 내어놓는 상황이라면 네네. 그런 신청이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도 저희들도 이 법의 완결성 그다음에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합헌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그것을 제청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청하게 되면 본래 이제 신속한 재판이 아주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였는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거하고는 좀 역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의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예. 재판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도 듣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자문도 깊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예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처음의 태도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결코 제청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 이런 입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의 입법권을 사법부가 결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역사에 반하고 정의에 반하는 일이죠. 네. 제청하지 않을 걸로 본다. 지금 이렇게 좀 더 다듬어 놨고 조금 더 이렇게 다듬으면 법원이 아마 하지 않을 거다는 전망을 주셨고요. 만약에 그런 네. 사태가 온다면 결국 법원이 다시 지난
윤석열의 구속 취소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월 1일 대법원 판결과 같이 결국 내란에 동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주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그 요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자 특검 2개 쌍특검 법안 조만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본인들의 공색한 처지를 뒤엎기 위한 정치 공세에 저희들은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어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경찰이 아주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뭐 내일은 이 관련되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도 경찰에 출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른 속도로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의 결과들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으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뭐 예전에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봐주듯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부분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얼마나 최근에도 많이 보셨습니다만 검찰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질문드렸는데 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이 부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 경찰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전재수 의원 그 압수수색하러 가가지고 국회에서 물론 뭐 우원식 의장 해외 출장 중에 약간 그 프로토콜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저 과연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어떤 그 유력한 여당 정치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이 국민들 사이에도 이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요 민중기 특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야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양평 공무원 돌아가신 거. 그다음에 그건 이제 수사 강압 의혹이고 해서 최근에 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민중기 본인의 어떤 주가 의혹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한 8월 달에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금품수수 의혹 듣고도 여튼 4개월 동안 갖고 있었던 거 이것도 특검 대상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 특검의 민중기 특검의 명칭도 그렇고 이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등 관련 사건을 위한 특검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말 그대로 검찰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사 대상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은 그 법에 따라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이첩하는 너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야말로 만약 그걸 수사를 했다면 이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어떤 좀 전에 얘기했던 몇 가지 개인적인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뭐 다른 차원에서 사정당국에서 수사를 하거나 또 네. 아마 고소고발도 돼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진행돼야 될 문제지 하나로 이렇게 몰아서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죠. 네. 자, 박상혁 수석께서는 어쨌든 통일교 그다음 민중기 이건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외에 여당이 올해 아니죠. 이제 이번 그 12월 국회에서 좀 처리하려고 하는 주요 법안 같은 것들 좀 내란 전담 재판부법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만 좀 설명해 지금 주세요. 아마 법사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이제 이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그 새로운 매체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급속도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논의를 해서 네.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했고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이 부분도 이번에 본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야, 이 부분에 화가 났다는 분들 많던데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 맹탕 청문회, 동문서답 청문회, 영어 듣기 능력 테스트 청문회.
국민 염장 지르기 청문회. 자, 아까도 제가 뭐 잠시 얘기했지만 김범석 왜 안 나왔냐고 그 미국인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 어제 쿠팡 청문회를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김범석 없는 쿠팡 이른바 청문회. 네. 바지 외국인 바지 사장을 내세운 뭐 청문회였죠. 네. 거기다 한국말도 못해요. 뭐 이 박대준이 사퇴하고 나서 이 미국인 네. 대표를 내세울 때부터 저 예측이 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경향들을 보면 저희가 정무위에서 그렇고 네네. 이렇게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서 사실상 시간을 소비하면서 뭐 이렇게 사실 국회의 입법적 과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정면에서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원내에서 논의한 결과 네. 이게 과방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쿠팡의 핵심적인 소관 상임위가 여러 상임위가 있습니다. 이 택배와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이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또 과징금 문제라든지 영업과 정지와 관련되어서는 또 제가 속한 정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예. 또 최근에도 최근에도 문제가 국정감사 때 밝혀졌지만 노동자들의 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상임위가 연합해서 청문회를 먼저 개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네. 그래서 원내를 중심으로 이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국정조사까지 저희들이 네. 가게 된다면 예. 그런 필요성들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될 거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과방위뿐만이 아니라 의원님 속하신 정무위, 그다음에 옛날에 환노위였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기후환경 에너지위원회. 예. 그것까지도 이제 뭐 과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또 쿠팡 노동자들 예.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지금 물론 상설특검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필요한 또 특검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다 염두에 두고 이런 연합 청문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징금 이제 정무위라 그러셨는데 그게 매출의 10분의 1로 하는 그게 지금 3%로 되어 있습니다. 3에서 10%로. 예, 이번에 3%로 현재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며칠 전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10%로 지금 상향을 했는데 네. 일단 3%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이거 한 40조쯤 되니까 네네. 뭐 물론 그게 상관성 있는 매출이긴 합니다만 이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이런 배달로 인해서 네네. 발생한 것이라서 저는 대부분이 거기 관련된 매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저희들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상관성 있는 매출을 최대한 찾고 거기에서 최대한 과징금을 매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네. 물론 10%로 상향해서 바로 소급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더라도 그 액수가 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50조라 그래요. 매출이. 예, 뭐 전체 매출이. 그죠? 야,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 뭐 독점은 아니어도 사실상 독과점의 형태고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저는 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지금 이런 쿠팡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조금 탈퇴하는 데 있어서 탈퇴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점 당국,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물론 편리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독과점 문제에 취약하다. 결국 그게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의 복리 후생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약간 오만하다 그럴까요? 아나무인식 어째 국회를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 그 우월적인 독점에 가까운 그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보부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논란도 좀 있긴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다. 모든 걸 이렇게 오픈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거든요. 자, 박상혁 의원님께서는 생중계 업무 보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잘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은 뭐 지금 저하고 우리 앵커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보이는 라디오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냥 말로만 진행됐을 때도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때에 비해서 보이는 라디오가 생기면 얼마나 더 부담스럽습니까? 네. 저희들의 표정과 옷부터. 옷차림과 이런 것들도 다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로고 있는 거 다 이렇게 감추고 와요. 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네네. 결국 공개하고 이렇게 대중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결국 한편으로는 뭐 홍보에 도움도 되긴 하지만 결국 종국적으로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네.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공직자들이 한 해를 준비하는가, 대통령한테 자신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하는가 이런 거를 생생하게 저는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예전에 대부분의 이제 업무 보고를 하면 그 장관이라든지 네. 차관 이런 사람들 정도가 뭐 주요하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여러 공공기관도 많거든요. 네네. 뭐 국토부에도 공공기관만 해도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큰 공공기관만 네네. 해도.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몇 군데 외에는 아마 참여할 기회도 뭐 말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대통령이 하나하나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파악하고 결국 그 공공기관으로서도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자신들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게 됐을 것이고 그것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저런 기관이 있었구나. 그러면 국민들은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저런 기관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매섭게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국민들에게 이런 효용감을 주는 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혹시나 개선해야 될 거면 또 개선을 해 나가면 되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개선해 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점이 저기 이렇게 지적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굳이 저렇게 모욕 주는 것처럼 보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은 이 사람 언제 임명됐지 이거에 또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과의 그런 반박의 재반박 이런 것들이 또 조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본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탈모 치료제처럼 뭐 이게 건보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뭐 중증 질환 이것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면서 이게 약간 국가의 시스템 이 부분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툭툭 건드리는 그런 느낌을 든다. 이 두 가지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 공공기관장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임명된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대통령은 임명되고서 지금 송미령 장관이라든지 네. 질병관리청장 같은 경우도 전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써서 네. 국민들을 위해 봉사시키겠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 말씀대로 행정은 행정의 영역에서 네.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몰랐으면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추가 확인해서 보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평소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떤 뭐 그런 거죠. 뭐 조금 본질적인 거 말고 조금 작은 사안들을 너무 토론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쏠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것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토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적으로 환기도 하고 네.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더 보완하면 되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거 아무도 안 봤습니다. 네. 국회 방송이 있었지만 거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 때 있었던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네. 국민적인 관심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송곳 질문하니까 뭐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동료 의원들한테도 격려 문자 많이 왔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게 이제 12.3 내란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정 전반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고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검토 지시, 이걸 이제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바른 역사 지키기 TF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여당의 대응 방안이랄까 어떻게 하실 걸로 보세요? 뭐 국민의힘이 또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발언의 취지를 정말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저 서양사 전공자이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뉴라이트 사관으로 국민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동북아의 이 상고사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결국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꼬아서 발목 잡기하고 대통령에게 딴지 걸려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결국 막 특위만 만들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 못할 거로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노쇼라는 거 있죠. 노쇼죠. 노쇼. 음식점 같은 데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 정말 얄미운데, 자, 결국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핵심은 위약금 상한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고급 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기존에는 분쟁 조정 시 이제 10% 이하만 인정이 됐었는데 사실상 4배 높아진 셈입니다. 적용 대상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이고요. 이런 곳은 사실 손님 예약에 맞춰서 당일 식지를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약 부도가 나면 피해가 큰 상황인데 공정위는 이런 업장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따로 분류한 겁니다. 위약금 비율은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30%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 정했고요. 일반 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은 20%로 정했습니다. 다만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50명 단체 예약도 고급 음식점에 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전에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안내했을 때인데요.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만 위약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다만 뭐 언제부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 물어야 하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예약 보증금 또 지각 문제까지 포함해서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약 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 조정됐는데요. 네. 기존에는 대부분 10% 이내였는데 이제 고급 음식점은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20%가 상한이고요. 예약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음식점이 이를 노쇼로 간주하려면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분 이상 지각 시 예약 취소 같은 안내가 필요하고요. 이 기준이 없으면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문자나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몰랐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와 업주 피해 방지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번 개정안엔 식당뿐 아니라 예식장이나 숙박업 같은 다른 분야도 포함됐습니다. 여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책임 주체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매긴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엔 기준이 강화됐는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 취소는 40%고요. 9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50%입니다. 당일 취소는 70%까지 적용이 됩니다. 반면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하면 기준이 더 엄격한데요. 예식 29일 전 취소는 70%를
30%를 기준으로 삼고요. 기존에는 대부분 35%였거든요. 숙박업 기준도 더 명확해졌는데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일부에 재해가 생겨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급 공무원 하면요, 암기 위주 필기 시험 이렇게 많이 떠올리실 텐데 구급 공무원 시험의 종합적 사고력 보는 PSAT라 그러죠. 이거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져요? 네, 인사혁신처가 구급공무원 채용시험에 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는데요. 네. 이 시험은 논리력과 분석력, 판단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미 5급, 7급, 국회직 8급 시험에는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인사처는 9급 외에도 이런 공통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본 건데요.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단순 지식만으로는 좀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바로 시험이 적용되진 않는데요. 내년에 연구 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치고요. 구체적인 도입안은 2027년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년 이상의 유예 기간도 두고요. 수험생 부담을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PSAT 도입이 이 구급 공무원에만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좀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일단 활용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인데요. 인사처는 경력 채용 시험에도 이 시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입니다. 특정 직무 지식보다는 공직 공통 역량을 좀 먼저 보겠다라는 취지고요.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채용 전반에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용 인프라도 함께 바뀌는데요. 현재 과천과 세종에 나뉘어 있는 채용 업무를 세종으로 통합을 하고요. 2030년까지 국가 채용센터를 세종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보수와 승진 또 고위 공직자 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먼저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데요. 7급부터 9급까지 봉급과 수당을 추가 인상할 예정입니다. 9급 초임 보수는 2027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요. 올해 기준으로 269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승진 체계도 달라지는데요. 5급 조기 승진제와 6급 공모지기제가 새로 도입이 되거든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승진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책임도 강화됩니다. 고위 공무원이 성과나 자질이 부족하면 장관의 직권으로 강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 보호하겠다며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정작 외국인 임산부와 아이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발생한 베트남이었던가요? 신생아 유기 사건도 이런 사각지대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서울 중구에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 여성은 지인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정부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시행 이후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5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는 외국인 임산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 이민자도 사실 대상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 역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제도가 적용이 됐다면 아이까지는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출생통보제는 병원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자동으로 알리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 임산부가 낳은 아이는 출생 등록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사실 이런 아이들이 관리가 됐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건데요. 이게 보호 체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주 여성단체는 피해가 결국 신생아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권단체 같은 데서도 이 부분 많이 얘기하겠네요. 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앞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
컵값을 따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텀블러를 가져오면 또 더 싸진다고 하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꺼내들은 건데요. 네.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가면 컵값을 따로 내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예상되는 컵값은 100원에서 200원 정도고요. 예를 들어 커피가 4,000원이면 뭐 4,100원이나 4,200원까지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텀블러를 가져오면 300원 가량을 깎아주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 뭐 같은 가격의 커피를 3,700원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일회용 컵을 쓰면 더 비싸고 다회용 컵을 쓰면 더 싸지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내용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고요. 연말까지는 초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초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방식이 보증금 돌려받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소비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전에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있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 많았잖아요. 네. 이번 정책은 그때와 뭐가 달라요? 네, 과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반납 절차가 좀 복잡했거든요. 네. 소비자도 불편했고 점주 부담도 컸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행을 못하고 세종과 제주에서만 운영이 됐고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데요. 네. 이번 제도는 컵을 반납하는 절차 자체가 없는 겁니다. 컵을 쓰면 비용을 내고 안 쓰면 혜택을 받는 단순한 구조고요. 기후부 장관도 과거 제도가 유럽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실패 사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엔 좀 우리나라 소비 환경에 맞춰 바꾸겠다는 설명이고요. 일회용 빨대도 원칙적으로는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올해 왕중왕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한 시즌 최다 우승을 향한 순항. 뭐 일본 남자 선수가 이제 11승은 있다고 네. 하는데 여자가 이걸 하게 되면 정말 새로운 전인미답의 새로운 기록입니다. 유니폼이 또 달라졌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반바지 형태를 입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원피스 형태의 새로운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어제 첫 경기에 첫 선을 보였는데 네. 뭐 유니폼이 좀 힘들었는지 아니면 좀 코트가 좀 미끄러웠다고 하는데 1세트 가볍게 이기고 2세트가 조금 불안했어요. 근데 역시 뭐 이 선수가 뒤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몸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역시 세계 최강은 최강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됐고 네. 특히 3세트 보게 되면 상대가 쳐내는 걸 마치 배구에 브로킹하듯이 탁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뭐 동물적인 감각 이런 느낌을 전혀 왔었는데 정말 날카로운 반사신경을 보여주면서 와르다니 선수에게 2대1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조금 전에 끝난 이제 그 미야자키 선수와 경기했었는데 두 번째 경기는 첫 번째 경기보다 역시 너무 쉬웠습니다. 불과 33분 만에 첫 세트 21대 9, 두 번째 세트 21대 6. 그래서 4강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내일 뭐 형식상 그 야마구치 선수하고 3차전을 치르는데 아마 야마구치 선수와 안세영 선수가 4강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뭐 대진은 이렇게 이미 확정돼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시즌 최다 우승에 도전하는 거고 이제 이미 안세영 선수는 세계 배드민턴 올해 여자 선수 이제 뽑혔습니다. 이게 벌써 3번 연속이죠? 네, 사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시상식이 먼저 있었는데 뭐 라이벌이 굉장히 강력해요. 네. 왕쯔이, 그다음에 세계 5위인 천이페이, 그리고 이제 일본의 야마구치 이런 선수들과 이제 경쟁이 붙었는데 네. 공식적인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3년 연속
한마디로 올해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2023년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에 너무 인상이 강렬했고 네네. 또 작년에는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역시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 네.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0개의 대회를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년 연속 이상을 수상해도 뭐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세계 관계자들이 인정한 거였다면 네. 더 값진 거는 이제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 올해에도 또 뽑혔습니다. 작년에도 뽑혔고 올해에도 뽑혔고 선수들이 보기에도 다 우승을 향해 목표를 갖고 나오는 선수인데 결국 안세영에 걸리다 보니까 아 그래 뭐 어차피 올해의 선수는 안세영이고 네. 우리는 그 다음을 찾아야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열리는 이제 왕주왕전 우승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이제 모모타 겐토와 함께 11개 대회 금메달을 따져 우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률 타이 기록인데 사실 내년에 룰이 바뀌고 대회가 더 생긴다면 지금 이제 21.3세트 경기인데 15.3세트로 바뀌게 된다면 네. 훨씬 더 체력을 이제 좀 유지할 수 있고 부상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대회가 더 생긴다면 12개, 13개 만약에 전 대회 석권 뭐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 얘기하시는 거죠? 내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바뀐 룰도 괜찮고 또 내년 아시안 게임이 또 다시 있어서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우승 이후에 치고 나가는 것처럼 충분히 그런 기록을 보여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부상만 방지한다면 뭐 워낙 성실한 선수고 워낙 경기를 잘 풀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역시 좀 확실히 안세영 보유국이라서 그런지 조금 안도가 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미국으로 이적한 손흥민의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했습니다. 역시 그걸 전설로 인정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뭐 보통 프리미어 리그에서 워낙 유명한 선수들은 팀을 자주 옮기기 때문에 네. 한 팀의 영원한 레전드로 남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아예 지금 미국으로 옮겨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제목이 손흥민과 토트넘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2015년에 처음 토트넘에 옮겨서 453경기를 뛰면서 173골 그리고 100개가 넘는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네.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서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끝까지 다 모든 걸 완성한 경우인데 거기서 가장 이제 물론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뭐 환송을 하고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허글하면서 안아주면서 서로 이제 그 하는 장면이 있는데 가장 감동적인 건 역시 그 손흥민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왜 다른 팀에 러브콜이 많았을 텐데 굳이 미국 리그로 네가 이적을 해야 됐냐 하는 그 질문에 토트넘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네. 나의 고향 같은 팀하고는 다시 경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선수들도 안도가 되고 무엇보다 토트넘 팬들이 호스퍼 팬들이 야 역시 우리 선수야 이런 이제 느낌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 다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소속했던 팀도 리스펙트를 하고 그 팬들과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마지막까지 존경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손흥민은 영원한 토트넘 호스퍼의 전설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전설이다. 자, 파리 생제르맹 덴벨레가 FIFA 올해 선수상 차지했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1순위로 지목했던 바로 그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팀에 있었던 케인이 훨씬 더 심정적으로는 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케인은 2위로 그리고 덴벨레를 1위로 뽑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최고는 역시 최고를 알아본다. 알아보는군요. 예,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먹은 주먹을 또 알아본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라는 게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는데 네. 상대가 음바페, 스페인의 신성 라민 야말.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손흥민이 뽑은 프랑스의 덴벨레가 차지했어요. 뭐 파리 생제르맹을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리그1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컵 대회에서도 우승하게 만들었고 네. 또 사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인터컨티넨탈 컵에서 우승까지 뭐 많은 부분으로 결정을 짓지 않았더라도 많은 도움을 줬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6개 대회에 6관왕을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세계 최고의 선수의 평가는 받을 만하고요. 네. 지난 9월에 발롱도르 피파 최고의 상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이 1순위로 뽑았고 우리 홍명보 감독도 1순위로 뽑았고 대한민국이 1순위로 몰아준 덴벨레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월드컵 본선 상대인 남아공이 아프리카 강호 가나를 꺾었습니다. 만만치 않은가 봐요. 네, 사실은 그 핵심 주전 선수 일부가 아직 잉글랜드에 있기 때문에 좀 뭐 대등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었고 또 가나는 뭐 워낙 월드컵에도 많이 나왔고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강한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 후반 12분에 이제 시포 움블레라는 선수가 공을 가로채서 정말 호쾌한 중거리 슈팅을 터뜨렸어요. 예전에 보면 뭐 독일을 상대로 했던 홍명보 선수의 골이라든가 우리 한 뭐 캐논 슈터 황보관. 와. 그런 선수를 연상케 하는 정말 미국 월드컵이요. 어디 그 있었죠. 호쾌한 슛이었는데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런 선수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 잉글랜드 번니에서 뛰고 있는 라일 포스터라든가 또 이런 선수들이 좀 더 합류를 하게 된다면 공격 라인은 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후반 12분에 골을 넣고 나머지 거의 한 40분가량을 지켜냈거든요. 그러고 보면 수비도 뭔가 엉성해 보이고 빈틈이 보이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지 않나 싶어요. 유고 브로스 이제 그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체가 아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합류를 하게 된다면 월드컵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자신감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하는 가나 감독도 생각보다 의외로 뭐 전술적으로나 체력이 탄탄한 팀이다. 그런 평가를 해줬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축구 대표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열리는 네이션스컵의 코치진하고 전력 분석관 일단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서로가 1승 상대로 꼽고 있거든요. 뭐 우리 흔히 뭐 축구공은 둥글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대표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단단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야구 얘기입니다. 폰세 그리고 와이즈 앞세워서 최고 한 해 보낸 한화가 외국인 선수 영입을 마무리 지었다고 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선수를 뽑았는데 그 우한 투수인 이제 오웬 화이트입니다. 지난 2018년에 그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55순위 뭐 정말 주목받는 스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선수인데요. 23년에 텍사스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고 올해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뛰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자책점이 9점이나 되고 아직 승패가 없어요. 보면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포신 페스티벌, 요즘 유행인 스위퍼, 커터 이런 걸 던지는 거 봐서는 구종은 다양하고 또 나름대로 잘만 먹힌다고 한다면 좋은 투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은 평균 시속이 148.5입니다. 그러니까 150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선수들도 이제 요즘 뭐 160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이미 확정지은 에르난데스 선수하고 이제 원투 펀치가 될 것 같은데 지난해 폰세 와이즈를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나 팬들이 만족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4 시즌에서 뛰었던 페라자 선수가 옵니다. 페라자 선수는 원래 뭐 수비 조금 이상한 것 빼고는 타격에선 손색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하나의 돌풍. 이 선수들이 잘 이어받아서 폰세 와이즈만큼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하나 팬들은 좀 가슴이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부터 이제 아시아 쿼터가 시행이 되는데 하나는 여기 통해서도 또 전력을 보강했어요? 네, 이거 왕인챙이라고 하는 이제 타이완 출신이긴 한데 일본 라쿠텐에서 6년간 뛴 선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정교한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요즘 그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한국을 한번 거쳐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ABS를 도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공이 굉장히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사실 뭐 WBC 앞두고 미국 심판들에게 적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고 얼마나 먹힐 수 있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기아는 유일하게 아직 아시아 선수 쿼터를 활용하지 않았고요. LG는 호주 출신의 선수를 뽑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대부분 일본 프로야구를 경험한 선수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 선수 2명에다가 아시아 쿼터가 들어와서 특히 투수를 보강하게 된다면 각 팀의 5선발 중에 1, 2, 3선발을 외국인이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 보면 우리 선수들이 좀 설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질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진정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내 투수들이 굉장히 생존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뭐 야구뿐만 아니라 프로배구의 뭐 메가 선수라든가 지금 프로농구의 아반도 선수가 네.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아시아 쿼터 국내 프로스포츠 시장에 한번 뭔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쟁력을 이제 좀 더 갖춰야 될 겁니다. 네. 아시아 쿼터 주목하라는 김한수 기자의 얘기였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꼭 챙겨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배구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OK저축은행 말씀드렸는데 승승장구하던 그 대한항공을 물리쳤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번에는 2위인 현대캐피탈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맞아 2위 현대캐피탈까지 잡는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탁구 승강제, 그러니까 뭐 1부 리그부터 7부 리그까지 나눠져 있는데 600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이제 그 승강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네. 등급하면 내년에는 좀 더 강한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얻게 되거든요. 네네. 뭐 실업 리그부터 아마추어 리그까지 탁구의 열기가 막 타오를 것 같은데 주말에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